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 정관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백상수 교수님이랑은 예전에 유니스트에 있으면서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백상수 교수님이 이제 영남대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됐는데, 손문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지냈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는 이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담수화 기술 이제 최적화 연구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미래의 수자원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대체 수자원의 필요성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자 배경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수자원을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이제 수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래의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부족함을 많이 못 느끼죠. 근데 지난 몇 년간 기후 변화에 의한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 특정 시기, 특히나 건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이제 내용인데, 보시면은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미국은 10,000톤이 되죠. 그런데 한국은 1,550톤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우리가 그 물 스트레스의 그 지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OECD 환경국에서 이제 통계를 한 자료인데,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이 스트레스 지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통계치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가 높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부존량이라고 이제 수자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의 양을 따져봤을 때 총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1323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자원 총량의 28%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수자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28%만 사용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손실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강우량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1300mm 정도 되잖아요. 근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몰려있죠. 특히나 우기에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처럼 이렇게 모형을 보이면서 7, 8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포가 점점 삐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우기 때 물이 몰려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머지 그 평기나 건기 때는 그러니까 강우량이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체 100% 중에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57%인데 이걸 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댐에서 16%, 하천에서 9%, 지하수에서 3%를 사용하고, 이 57% 중에 나머지 29%는 이제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자원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체감이 되죠. 이게 광주 전남의 이제 상황인데, 광주에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 3월까지 굉장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강우량의 평균이 그러니까 평년이 1,300mm 정도 됐는데, 그 2020년 시기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1364mm인데 2022년도에 829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이 광주 전남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댐들이 있는데,
이 댐들의 저수율이 지금 20%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원래 여기는 다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다 메마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 이하의 상황에서는 이제 비상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광주시 내에서도 절수를 해야 되거나 단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3월 이후에 비가 좀 내려가지고 점차 나아져서 지금은 이제 만수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부 지역에 50년 만에 최대 이제 가뭄이 일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게 저수율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각 댐들에서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이제 지역들을 말하는데, 이 지역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저수율이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지역에서는 이제 농사도 많이 짓고, 그리고 여수 산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직접 타격을 받아요. 저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한 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거나 이제 산업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손실의 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그 하루에 단수가 됐을 때 그 손실량은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크게는 몇천억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주의 깊게 보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환경부와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에 1단계 기본대책, 2단계 비상대책, 이제 그 외로 도서 지역에 이제 맞춤 대책을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 대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댐 간의 그 수자원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부족한 지역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산단에 비상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자원을 확보를 하거나, 그 수자원이 하수 재이용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해수 담수화를 해서 바닷물의 염기를 빼가지고 이제 그 담수를 이제 공급하는 안까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대체 수자원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그 하천수를 끌어다가 정수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냐면은 보통 댐들은 다 상류 지역에 있잖아요. 상류 지역의 물들은 깨끗하죠. 깨끗하다 보니까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 공정 과정에서도 부담이 덜한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하천의 물, 낙동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댐에 있는 물과 비교를 했을 때 더럽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케미컬을 넣어야 되고, 더 많은 어떤 고도의 공정들이 들어가는 얘기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수질 오염적인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가중을 시키는데, 기후 변화는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들 수가 있겠죠. 지구 온난화를 들면 뭐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수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강수량이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 우기 시기에 그 이제 집중적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평균 강수량이 보통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나머지 건기나 이제 그런 평기 때는 물이 이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이제 강우 패턴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유역의 변화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 그 유역 쪽에 이제 육지화를 야기시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느냐? 기온이 상승하면 해충이 증가를 하겠죠. 해충이 증가를 하면 우리는 농약을 많이 치겠죠. 그러면 농약류가 토양에 있거나 아니면 수계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그 원수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대장균이라든지 어떤 우리 그 이제 건강상에 유해한, 아니면 또는 수인성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균들이 더 많이 번성하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 물들의 병원균의 위험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조류가 번성할 수도 있겠죠. 이 조류 번성은 또 어떤 거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농약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비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은 영양 염류가 수계에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과질소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류가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고, 이때 기온 상승도 이제 조류의 번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조류가 번성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물의 pH가 바뀌어요. 물의 pH. 약 0.8 정도 바뀌는데, pH는 아시겠지만 그 수소 이온의 이온화 지수잖아요. 그래서 지수기 때문에 1이 바뀐다고 하면 10배씩 이렇게 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작은 pH의 변화로도 이 물의 생태계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감소시킵니다. 저층 이유라고 하면 뭐냐면은 물이 있으면 물의 바닥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수자원이나 아니면은 뭐 상하수도나 물 관련 과목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물의 성층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름과 겨울에 뚜렷하죠. 이제 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중간에 이제 수온 변온층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표수층과 심수층의 그 밀도 차이가 커져서 물이 잘 섞이지, 수채가 섞이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그 저층의 물이 계속 썩어서 이제 환원적인 상태가 되고, 이때 용존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철과 망간이 불용성으로 존재를 하다가 이게 이온화가 돼서 좀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슨 문제를 생기냐면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응집침전 여과라는 표준 정수 처리 기술로는 얘네들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고도 처리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수 처리 부하를 야기를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회 비용이 증가된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이제 물환경의 영향이겠죠. 실제로 어떤 통계 지표를 보면은 물 이용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 이용자 부담금은 물을 잘 관리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돈이에요. 세금인데 이 물 이용 부담금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어요. 8천억으로 시작을 2012년도에 했으면 지금은 이제 9천억 정도 되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걸 통계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자원의 수질적인 문제, 그리고 수량적인 문제가 이제 지역 간의 이제 문제를 야기를, 이제 갈등의 문제를 시키죠. 대표적으로 구미와 그리고 대구 간의 갈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대구 입장에서는 이제 상류에 있는 깨끗한 물을 쓰고 싶은데, 이제 구미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구 입장에서 좀 더 깨끗한 물을 쓰고 싶고 많은 물 확보를 하고 싶은데, 그게 구미에서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여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남강이 있는데, 그 남강에 좀 깨끗하고 이제 좀 많은 물을 부산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진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경남 입장에서는 그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도 물이 필요한데 그걸 선뜻 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냐면, 이 수량이 부족, 낙동강의 수질 오염이 다른 데보다 심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 관점에서 이제 수자원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제 의견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지구에 있는 물의 97%를 해수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 해수를 담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미래의 대체 수자원으로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반을 두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담수화 기술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 좀 더 보여드리면, 물 산업에서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수질 오염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과물 화합물이나 아니면 소독 부산물, 아니면은 농약류, 아니면은 의약물질류 등이
지금 수계 내에 많이 유입이 돼서 수질 오염을 가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가뭄에 의해서 많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워터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시설, 환경 기술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이슈에 포커스를 잡아서 저는 이 담수화, 대체 수자원 확보율이나 담수화 부분에서 이제 멤브레인 기술을 사용을 하고, 멤브레인은 다들 아시죠? 우리 화장실에서 이제 그 비데에 보면 옆쪽에 보면 필터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수기에 뜯어 보면은 거기 필터가 여러 개 박혀 있는데, 그게 이제 분리막이에요. 물에서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분리시키는 어떤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멤브레인과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멤브레인을 이용한 담수화 연구를 보시면, 이게 실제로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물을 생산하는 플랜트예요.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빨대같이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모듈인데, 이 모듈 안에는 단위 멤브레인들이 6개에서 8개씩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병렬화하고 유닛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적은 부지에서 많은 양의 물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적게는 몇만 톤부터 많게는 몇십만 톤까지 이런 적은 부지에서 물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술은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술의 계략적인 그 이제 공정도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 분리막 모듈이 있고, 거기에 유입수가 이제 고압 펌프에 의해서 가압이 됩니다. 그 가압이 된 유입수는 이 분리막 모듈을 통과를 하면서 이 막을 통과를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축수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가수가 이렇게 한 가지 흐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고압 펌프, 고압 펌프에서 물이 주입이 돼서 이 모듈에 들어가고, 이 모듈에서 나온 여가수, 깨끗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농축수도 나와서 이제 그냥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농축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압된 상태의 압력을 다시 회수를 해서 펌프의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정의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모듈에 들어가는 단위 그 엘레멘트 멤브레인이에요. 약간 이렇게 동그란 모듈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두루마리 휴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 평평한 막을 잘 말아가지고 이렇게 모듈화를 시켰는데, 이 모듈이 뭐 작게는 4인치부터 크게는 16인치까지 되어 있고, 16인치 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물을 한 15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당. 근데 이 모듈 안에는 이게 6개에서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큰 모듈 안에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수담수화, 이 분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의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막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막을 사용을 하고, 한쪽은 고농도 해수고 한쪽은 저농도의 상태인데, 이 고농도의 물이 저농도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막에 이 배리어가 존재를 함으로써 물이 이렇게 투과를 하고 싶은데, 하나의 그 투과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해수 담수화 35,000, 보통 우리의 해수가 35,000 pp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을 이제 담수화 시키려면은 이제 한 40에서 못해도 40바 이상의 조건을 가져가야 돼요. 40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 우리 이 평기압의 40배 정도의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고압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공정 자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커버리 레이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100만큼 주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0.5 정도 된다 레이시오가, 그러면은 우리가 100의 물을 넣어가지고 50의 물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회수율을 리커버리 레이시오를 증가를 할수록 이게 손실되는 그 이제 에너지의 로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프레셔와 이 유량, 원래는 유량인데 레이시오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면적이 어떤 에너지 손실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점점 레이시오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0.7로 가게 되면은 이게 요만큼의 에너지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에너지를 절감을 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은 연구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제 연구 역시 에너지 저감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플랜트 안에서의 이제 그 역삼투 공정에 대한 그 이제 계략도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전처리 파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본처리, RO, 멤브레인을 사용한 본처리 부분, 그리고 후처리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 이 RO 본처리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2.5kWh, 1톤의 물을 생산하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 소모량을 보입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 소모량이 한 3에서 3.5kWh인데 2.5kWh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과거의 그 연구적 트렌드를 보면은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얼마나 효율이 좋은 펌프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효율이 좋은 멤브레인, 막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담수화 기술의 그 캐패시티 용량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위 용량이 커질수록 그 에너지 소모량이 저감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지금 물 생산 단가거든요. 지금 단가가 점점 이제 덜 떨어지는 이제 안정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런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수준이 워낙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에너지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또 현재의 트렌드는 어떠냐면은 어떻게 좀 더 비용 효율적인 이제 공정의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만큼 효율이 좋은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떤 그 플랜트가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잘 시기적절하게 진단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운영비 쪽으로 절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비용 절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비용 10%의 비용, 전체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설계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 뭐 운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10%의 전체 그 코스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배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가압을 해줄 때 펌프를 사용하는데, 그 펌프의 전력비가 거의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연구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단위 1톤의 물을 생산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에너지 절감을 하면은 비용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들은 그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설계나 아니면 운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전체 공정의 흐름도면은 이 공정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 하나, 그리고 이 개별 분리막 모듈에 들어가는 어떤 설계적인 부분의 연구 하나, 그리고 이 단위 엘리멘트를 얼마만큼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담수화 기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공정 설계 관점에서의 연구의 배경적인 부분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존의 이제 공정 설계의 방법은 회수율을 증가시키면은 에너지 로스가 커진다라는 거고,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에너지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두 단계 이제 스테이지를 하나 더 두어서 이제 에너지 절감을 좀 더 로스를 세이브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35,000 ppm의 물을 담수화시키는데 만약에 50%의 회수율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나온 농축수의 농도는 한 7만 ppm 정도 돼요. 근데 그 7만 ppm을 가지고 추가적인 물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바가 넘어가요. 100바. 근데 물론 지금은 100바를 견딜 수 있는 그 물들이 그 이제 멤브레인들이 이제 상용화 됐지만 이제 이 100바라는 게 시스템 안전성 상은 굉장히 부담이 큰 이제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에서는 이 캐스케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다단식 향료 분리의 컨셉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단식 컨셉 분류는 뭐냐면 스테이지를 여러 개를 두고 이제 스트리핑 섹션과 이제 리칭 섹션을 두고 이제 여과수를 최대한 깨끗이 만들게끔 스테이지를 늘려가고 그리고 농축수의 그 이제 농축된 정도를 높여가는 이제 그런 컨셉의 이제 그 이제 디자인 설계 방법인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인자들은 뭐냐면 얼마만큼의 스테이지를 둬야 될지 개수를 얼마만큼 스테이지를 둬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제 흐름들을 재순환시키는데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제 재순환을 시켜야 되는지가 두 가지 이제 공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최적화 포인트였고 이 연구 자체는 기존에 다른 이제 그 연구진 이제 해외 연구진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 공정이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때 이 이제 공정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 이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평가를 했고 이제 좀 더 이 공정에 대한 어떤 그 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고용을 해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모델링을 공정 모델링을 진행해서 진짜 그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좀 계산을 해줘라. 그리고 그 에너지 소모량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운전 조건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찾아봐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여기서 같이 이 연구진에 참여를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고회수율 조건에 이제 해수담수화 기술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적인 부분에서의 연구였고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 멀티 스테이지 디자인을 통해서 기존의 싱글 스테이지, 기존의 이게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존의 설계 방법 대비 고회수율의 조건을 가져갔을 때 에너지 절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을 해요.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에는 제가 다양한 그 물질의 이동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적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론식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론식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 이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건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때 공정의 효율이 얼마큼 나온지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에너지 소모량까지 계산을 해서 전체 공정의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를 하기 전에 이 모델이 잘 맞는지를 이제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해서 이 모델이 실제 현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검증을 하고 이제 아까 그 이제 캐스케이드 디자인의 그 중요한 두 가지 그 인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만큼 스테이지를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재순환율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회수율을 얼만큼 가져가고 재순환율을 얼만큼 했을 때 가장 적은 에너지 소모량을 보이더라라는 걸 확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안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회수율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 지금 이제 최적화된 공정의 그 운영 조건이에요. 근데 이 최적화된 공정의 운영 조건을 봤을 때 이 공정 자체는 최대 70% 거의 70%까지 회수율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기존은 50%의 회수율을 가져갔는데 이 공정은 70%의 회수율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회수율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 좀 더 현실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60%의 회수율을 가져가면은 이제 에너지 소모량도 줄이면서 회수율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상적인
이제 멀티 스테이지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회수율의 공정은 또 한 가지 장점이 이제 그 농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압력 지연 삼투라는 건데 이 공정은 뭐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하면은 삼투압 현상을 이용을 해서 삼투압이 발생을 하려면은 이제 고농도와 저농도 용액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사이에 반투막을 하나 두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 삼투 현상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고회수율이라는 얘기는 농축수의 그 이제 염의 농축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전체 100의 물에서 60의 물을 얻어가면은 나머지 40의 그 기존의 100에서 물에서 가져가 있던 염의 양이 다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 농도의 물을 그 높은 농도의 물을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농도 차이를 잘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존 대비 더 훨씬 크게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0%의 회수율을 가져가게 됐을 때 그냥 단독의 그냥 기존의 설계 방법은 한 3kW 1톤의 물을 생산하는데 그 정도 든다면은 이러는 압력 지점 삼투라는 공정을 연결을 하게 되면 2.85가 나오죠. 근데 저희가 제안한 기술의 멀티 스테이지의 설계 방법은 보시면은 2.74 그냥 단독으로만 사용을 해도 1톤의 물을 생산하는데 2.7 정도의 에너지 소모량을 보이고 여기다가 이 압력전 삼투라는 공정을 더하게 되면은 60%의 물을 회수를 하는데 2.5 kWh의 이제 에너지 소모량을 보인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의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이제 막 오염에 관련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막을 이제 담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기존의 원수에 들어가 있던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막에서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 필터에 오염 물질들이 다 걸러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제 막 오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멤브레인을 이용한 공정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막오염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막오염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투과 유속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생산량을 그러니까 저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더라도 물이 이제 나중에 막오염이 심각하게 되면은 물이 덜 나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막오염을 어떻게 절감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두 번째 연구인데 기존의 이 분리막 모듈 단위 엘리멘트들이 들어가는 엘리멘트 디자인 추가 유속의 분포를 보면 그러니까 생산 유량을 보면 이렇게 오염은 생산량이 많을수록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비례적으로 막오염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장기간 시간이 지났을 때 빨리 이제 막의 수명이 다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한 그 엘리멘트들이 쉽게 막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떻게 이 전체 엘리멘트를 균일하게 그 생산 유량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렇게 균일하게 물을 뽑아냄으로써 막오염도 좀 더 고르게 해주고 이렇게 앞쪽에 위치한 엘리멘트에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모델링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데 플랜트에서 그 이제 엘리멘트들 직접 사다가 이게 하나에 한 1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걸 사다가 6개월에서 1년을 돌려서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 소모적이고 그렇죠. 인력도 소모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모델링 방법을 이걸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막들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한 5개에서 10개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조사에서 나오는 막 제품들이 한 50개 이상이 돼요. 근데 그 제품마다 성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막들을 사용을 해야지 좀 더 이 불균형한 생산 유량을 고르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게 접근 방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모델링도 이론식을 이용한 모델링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 엘리멘트 위치별로 어떤 성능을 지금 지닌 막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감된 이제 운전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번 맨 앞에 들어가는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성능을 지닌 막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식의 이제 가이드라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성능을 이제 그 검증을 해보니 좀 더 그 포지션 엘리멘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이제 기존에 이렇게 불균형했던 게 좀 더 이렇게 균일하게 생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균일하게 생산이 됨에 따라서 막에서 생기는 막 오염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연구는 이 분리막 모듈에서 이 안에서의 어떤 그 이제 물리 현상들을 시뮬레이션한 연구인데요. 이 엘리멘트를 해체를 해보면은 여기에 스페이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스페이서. 막과 막 사이에 스페이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스페이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스페이서의 말 그대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서 유체가, 그러니까 유입수가 흐를 수 있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문제의 단점은 뭐냐면 이 구조체에 파울링이 잘 생길 수 있어요. 막오염이 잘 생길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잘 디자인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막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연구가 시작이 됐고, 실제로 이제 이제 육각형 형태의 스페이서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전산유체역학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파울링이 저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동적인 그 조건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난류 운동 에너지인데, 이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난류가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난류는 물을 잘 섞는 역할을 하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잘 섞기 때문에 어떤 막 오염 물질 자체도 잘 이렇게 퍼질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막 오염 물질들이 잘 이렇게 집착되지 않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또 어떤 이제 스페이서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이제 역세정이라고 해서 이 막을 세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세정을 할 때 이 막 자체가 이제 세정 효율도 좋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멤브레인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빨리 이제 시간상 이제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연구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각각의 정수장에 이제 정수장을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이제 기사인데, 그만큼 이제 현재 어떤 물산업의 트렌드는 다 어떤 스마트 운전, 스마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환경 빅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AI를 사용을 해서 잘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공정을 그 시설의 효율을 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그 막을 이용한 그 담수화 플랜트에서 실제 공정의 그 유입수의 조건들을 보면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기존의 이론적인 방법, 이론식을 가지고 모델링을 했었는데, 그 모델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잘 실제와 맞지 않는 이제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잘 맞지 않는 모델을 사용할 바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한번 공정 성능을 예측을 해보자라는 식의 이제 접근이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역삼투 공정, 이 분리막 공정의 성능을 봤을 때 실제 데이터와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에는 어떤 가상의 그 물리적 현상을 가상 현상에서 구현을 하는 건데 그 가상 현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물리 모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리 모형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한 연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멤브레인과 이제 전기화학적 수처리를 잘 결합시킨 연구를 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의 전기화학적인 수처리 방법의 대표적인 게 축전시 탈염 공정이 있어요. 축전시 탈염 공정은 뭐냐면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음극과 양극을 두고 거기에 전기를 걸어줘서 물 속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의 반대 전하를 가진 극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를수록 그 이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에 그리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에 붙겠죠.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이온들이 제거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유입수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바닷물을 담수화 시킬 때는 35,000ppm의 물을 사용을 했는데 그 물을 사용을 하면은 아예 거의 제거 효율이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적은 농도의 유입수의 조건에서 탈염, 담수화를 시킬 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역삼투 공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회수율을 증가를 한다거나 유입수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 단점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이제 하이브리드 통합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존의 이 CDI 그 축전시 탈염 공정의 앞에다가 나노 여과라는 분리 아까 역삼투가 있고 나노 여과 그 분리가 있는데 나노 여과 분리막은 특성이 뭐냐면은 이가 이온이나 다원자가 이온을 잘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입수에 있는 이가 이온이나 다원자가 이온들을 먼저 제거를 한번 필터링을 해주고 그 농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CDA 축전시 탈염 공정이 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유입수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제 담수화를 시켜보자라는 연구였고 이때 접근 방식이 이제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뽑아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운전 공정 운전 조건에 따른 그 이제 어떤 성능의 효율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다중 회귀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이 다중 회귀 모형과 의사결정 트리라는 머신러닝 트리 기반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설계 조건으로 아니면 어떤 운전 조건으로 가져가면은 기존의 담수화 기술의 에너지 소모량 대비 더 낮은 소모량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범위들을 이렇게 찾아서 제안을 해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이제 다른 종류의 전기화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 수처리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연구적인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수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요즘의 트렌드, 물산업의 트렌드는 디지털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 그 이제 인자 중에 하나가 대체 수자원이에요. 미래의 수자원의 관리는 대체 수자원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대체 수자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용 수자원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설은 분리를 하고 데이터나 네트워크는 통합하는 체계로 가면은 우리가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 담수화 기술 같은 대체 수자원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이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제 조선대학교 캠퍼스거든요. 약간 겨울의 왕국 같지 않나요? 겨울에 찍은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7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겨울 야경이 겨울 그 광경이 예뻐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오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발표 들으셨을 때 궁금한 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네, 알려주시죠.
팀별로 준비를 했나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초순수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기술만이 아니라 외국 기술들이 같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단수와 블렌드도 그런 아로나 이런 마이크로프로터 레이스 들어가니까 똑같이 외국 자본으로 아니면 외국 기술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외국 기술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10년도 이전까지에는 그 외국 기술, 특히나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기술들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술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 문제, 외국에 너무 의존하면은 나중에 이제 시급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 국산화라는 틀에서 이제 정부에서 몇 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웬만한 요소 기술들, 펌프라든지 에너지 회수 장치라든지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국산화해서 우리 기술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초순수 산업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초순수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일본 기술이나 미국 기술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다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학회에 가서 이제 삼성전자에 계신 이제 그 환경 기초시설 그를 관리하는 분께 물어보니까 이제 국내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그런 운영이나 관리 아니면 요소 기술에 대해서 국내 기술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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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회수율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좋은데, 그만큼 염이 많이 농축이 됨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환경 기준에 맞춰서 그 농축수를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할 때 이제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그 고농도의 그 농축수마저도 아예 그 이제 제로 리퀴드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용액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순수한 나머지 용질의 고용물만 이렇게 제거하는 기술들도 도입이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저기 바다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회사 사람들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강의 앞부분에서 호남 지역의 부처 사례들 하고 낙동강 지역의 분쟁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연구하신 멤브레인 비슷한 시스템과 기술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고, 예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에 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산 기장에 그 국내 기술들, 국산화된 기술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만든 해수담수사 플랜트 45,000톤짜리 하루 기준 45,000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해수담수사 플랜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이 플랜트의 원래 목적은 이렇게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국산화 기술을 가지고 실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지역적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좀 더 완화를 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갈등을 더 야기를 시키더라고요. 왜냐? 그 부산 기장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물을 가지고 이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담수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 줄 알고 먹느냐라는 주민의 반대가 매우 커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음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그러면은 이거를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자.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아니었고, 그 공업용수를 저기 울산에 있는 산단에 보내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그 물을 사용을 해서 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항상 자기 그 기장군의 특산품 하면은 미역과 멸치가 유명한데, 그 미역과 멸치도 그 바다 안에서 자라는 건데, 우리 그 특산품은 좋고 거기에는 물을 처리한 물은 못 믿겠다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시간상. 네. 네, 감사합니다.